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그만큼 우리 삶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음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꺼립니다. 마치 말하면 안 될 금기인 양 외면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가장 깊이 있게 되묻게 되는 시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큰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너무 자주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날이 반복된다면 그는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결국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정화시키는 렌즈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일수록 삶에 더욱 충실하게 됩니다. 죽음이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것이며 감정을 억지로 감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진실되게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통해 진정한 삶을 되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결국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철학 강의도 아니고 단순한 책 요약도 아닙니다.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자신이 원한 삶인지 혼란스러운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조용히 이 영상을 따라가 보시길 권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가장 또렷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잠시 서보는 시간, 그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죽음 앞에 서야 보이는 삶의 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은 단순한 대화의 도구가 아닙니다. 질문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궤도를 다시 설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던지는 질문은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6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이 질문은 삶을 깊이 있게 되묻는 도구이자 당신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떤 죽음을 맞고 싶은가?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을 맞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것은 삶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됩니다. 고통 없는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감는 죽음, 혹은 내 삶을 다했다는 충만한 감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죽음. 사람마다 원하는 죽음은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자신감이 전제되어야만 좋은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삶이 어지럽고 복잡할수록 이 질문은 삶을 정리하고 본질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종종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지금까지 나답게 살아왔는가?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기대, 부모의 시선, 직장의 요구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가곤 합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내 안의 진실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삶의 방식, 지키고 싶은 가치, 이것들을 얼마나 삶에 반영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억눌려 있었다면 그건 남의 삶을 살아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면 비로소 진짜 나와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삽니다. 물질, 성공,
타인의 인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미 끝난 사랑, 실패한 일, 하지 못한 선택. 그 모든 과거는 지나갔지만 우리의 감정은 거기 머물러 있곤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 집착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솔직할 걸, 조금 더 용기 낼 걸. 지금 당신을 움켜쥐고 있는 집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직시해 보세요.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친구, 동료, 거래처, 온라인 지인까지. 그중 진짜 내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곁에 남아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병상에 누운 노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은 수의 사람들과 더 진심 어린 관계를 맺지 못한 데 대한 후회입니다. 지금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세요. 내가 아끼는 만큼 아껴주는 사람인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인지. 진짜 중요한 관계에 시간을 더 쓰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정리해도 좋습니다. 죽음 앞에 남는 건 결국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이 있기에 삶은 유한하고 그래서 소중합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앞으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감정을 나누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잘 살기 위해 오늘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삶을 다시 쓰고 싶다면 바로 오늘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아침을 더 진지하게 맞이하고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하고 스스로에게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삶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내 말, 내 행동, 내 사랑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그건 삶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사람 참 따뜻했지, 그때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 이런 말들입니다. 사람에게 남기는 울림이 가장 오래갑니다. 이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삶은 좋은 기억을 남기고 떠나는 삶입니다. 이 6가지 질문은 단지 죽음을 대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의 지금의 삶을 바꾸기 위해 존재합니다. 질문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잊지 않고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은 언제든지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6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만큼이나 죽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죽음을 어떻게 마주했고 그 경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오늘은 3명의 인물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죽음을 맞닥뜨렸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통해 더 깊고 단단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거울이자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 링컨.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바꾼 정치 철학.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노예 해방, 연방의 통합, 정의와 평등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밀고 나간 정치가였죠. 하지만 그의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단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링컨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은 바로 아들 윌리의 죽음이었습니다. 1862년, 당시 11살이던 윌리는 장티푸스에 걸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백악관의 방 안에서 오랫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외부 접촉을 피했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권력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때부터 그는 노예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시작했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은 한 인간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지만 그 조각을 다시 붙여 탄생한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의 미국이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슬픔이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이끌어낸 셈입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언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감각을 잃고 태어난 여성입니다. 생후 19개월 무렵 열병으로 인해 그녀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인이 됩니다. 그녀의 삶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손으로만 세상과 소통하던 그녀는 죽음 아닌 죽음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삶을 바꾼 전환점은 바로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스승 설리번이 그녀에게 물이라는 개념을 알려주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되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이후 헬렌은 배움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고 브레일 점자를 익히고 구화법까지 배웠습니다. 대학에 진학했고 작가로, 강연가로, 사회운동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인생을 사랑했다. 그녀의 삶은 죽음과 맞닿은 상태에서 태어난 새로운 삶이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찾아낸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헬렌 켈러는 그 어떤 감각도 없이도 삶을 바꾸고 세상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죽음이란 단지 생물학적 종말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 도스토예프스키. 사형 직전의 계시로 다시 태어난 작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회주의 운동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황제 니콜라이 1세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850년 12월 도스토예프스키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사형장에 서게 됩니다. 눈을 가리고 총사령 준비가 모두 끝난 순간 바로 그때 황제의 사면 명령이 도착합니다. 극적으로 죽음을 면한 그는 그 이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경이롭다. 오늘부터 나는 진정한 인간으로 살겠다. 그 이후에 그의 작품은 인간의 죄와 구원, 고통과 용서, 삶과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문학이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삶의 가치가 선명해진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했기에 한 줄의 문장에도 생의 깊이를 담을 수 있었던 작가였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순간 이들은 진짜 삶으로 들어섰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죽음을 마주한 그 순간 그들의 삶은 새롭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링컨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정의를 향해 나아갔고 헬렌 켈러는 새 감각이 닫힌 죽음 같은 현실에서 더 강렬한 생명력을 찾아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직전 극적으로 삶을 돌려받았고 그 이후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구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의 어느 지점에서 죽음이라는 단단한 벽을 마주했지만 그 벽에 막히는 대신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삶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오늘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잊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자만이 삶을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당신은 어떤 계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누구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는 방향을 잃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마지막 목적지를 의식하면 우리는 다시 나침반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링컨에게는 아들의 죽음이
헬렌 켈러에게는 감각의 상실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는 총살형 직전의 순간이 그들의 나침반을 재설정해준 계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처럼 극적인 사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작게 죽고 작게 태어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제를 잃고 오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떤 의미를 만들고 있나요? 그 의미는 나중에 죽음을 마주했을 때 당신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가요?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삶을 가장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 재정에 진짜 남는 관계는 무엇인가? 삶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누군가의 친구로 성장하고 사회 속에서 동료가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부모, 연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다투고 화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떠올릴 때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의외로 관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죽기 전에는 결국 사람이 남는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죽음을 통해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관계는 무엇이며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만약 지금 당신이 병상에 누워 있다면 가장 먼저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수백 명 중 정말로 전화하고 싶은 단 한 사람,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단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죽음은 사람을 정리합니다. 겉으로 연결된 수많은 관계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해관계, 형식적 예의, 사회적 의무로 묶여있던 관계는 마지막 순간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남는 건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사람뿐입니다. 삶이란 결국 누구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의 마지막 장을 쓰기 전에 우리는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잠시 덜기 위한 관계인지 되묻는 시간입니다. 진짜 친구는 언제 생기는가? 흔히 말합니다. 어릴 때 사귄 친구가 평생 간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시기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릴 적 친구가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성장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성인이 된 후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은 그저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함께 호흡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길이가 깊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짧지만 지난 인연이 오래되었지만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나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진짜 친구는 나의 성공이 아닌 나의 실패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 내가 외면받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죽음을 마주했을 때 유일하게 떠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에 중독된 시대, 우리는 진짜 연결되어 있는가? 현대는 관계 과잉의 시대입니다. 수백 명의 팔로워, 수십 개의 단톡방,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는 메시지와 댓글.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대부분 정보의 교환이나 사회적 위치의 확인 혹은 일시적인 감정 소통에 그칩니다. 진짜 감정, 진짜 공감은 빠르게 주고받는 메시지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좋아요가 아니라 곁에서 손을 잡고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말이 없어도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할 용기, 가까워 보여도 먼 사람들. 죽음을 통해 삶을 돌아보는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끌고 갔을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 사회적 체면 혹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치고 아프고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마르게 하고 감정을 고갈시킵니다.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자꾸 꺾어야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병상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는가? 그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그 관계는 이제 정리해도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그 사람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주는 관계만 남겨두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사랑과 신뢰다. 결국 관계는 감정의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함께할 수 있는가? 아무 이득이 없어도 기꺼이 시간을 내줄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내 사람입니다. 믿음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그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내 편이 되어주는가? 이러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진심,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서로를 지켜봐주고 존중해주는 태도에서 싹틉니다. 가족도 연인도 친구도 결국 이런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그저 관계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관포지교, 죽음 앞에서 더 빛나는 인연. 중국 역사 속 인물 중 가장 이상적인 우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관중과 포수가입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 입장도 달랐고 같은 여인을 좋아했던 과거도 있었으며 심지어 서로 다른 군주의 부하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포수가는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관중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관중은 끝까지 포수가에게 나를 알아준 단 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뒤 관중의 묘비명은 포수가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 문장이었습니다. 진짜 우정, 진짜 관계는 서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나를 알아준 단 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관계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줄 사람. 죽음의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지금의 인간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도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진심을 나누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걸 들으려는 사람, 내 잘못을 탓하기보다 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지금부터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관계를 다시 설계할 시간. 삶은 짧고 관계는 무겁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진짜 소중한 몇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진심을 쏟아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내고 새로운 관계를 열 준비를 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수십 명의 연락처보다 한 명의 따뜻한 위로가 더 오래 남습니다. 당신 곁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남아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곁에 남아줄 준비가 되었나요? 죽음을 생각하며 관계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그 변화가 당신 삶의 온도를 바꿔줄 것입니다. 건강과 습관, 몸을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나 인간관계처럼 감정과 정신의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유와 통찰도 결국 몸이라는 현실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흔들립니다. 몸이 고통스럽다면 아무리 위대한 철학도 그 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건강의 상실입니다. 건강은 공기처럼 있을 때는 존재를 모르지만 한순간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오늘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 왜 건강이 핵심이며 죽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건강은 삶의 컨디션이 아니라 삶의 기본값이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컨디션 정도로 생각합니다. 즉, 평소엔 의식하지 않고 아플 때만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건강은 단순한 에너지 수준이 아니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조건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봐도 피곤하고 예민하게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은 단지 숨이 멎는 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는 순간, 그것이 죽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잃는다는 건 육체의 기능 상실만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품위가 흔들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아프기 전까지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혹은 인식하더라도 무시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래. 일단 이번 일 끝나고 병원 가자. 그러나 그렇게 넘긴 작은 신호들이 암으로, 만성질환으로, 평생을 앓는 병으로 바뀌는 데는 단지 몇 달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 상당수가 처음엔 단순한 피로, 체중 감소, 혹은 위장 장애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이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 병이 뿌리 내리고 퍼질 시간을 주고 만 것입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무시한 결과는 단지 병의 진행만이 아니라 삶의 리듬, 인간관계, 감정의 평형까지 모두 무너뜨립니다. 실천 없는 건강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넘쳐납니다. 인터넷만 켜도 수십 가지의 운동법, 식단법, 수면관리법이 쏟아지죠. 하지만 정작 그 지식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건강하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만큼 건강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하루 만보 걷기가 좋다는 걸 압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 밤 11시 이전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누구나 듣고 읽었죠.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건강에 대해 말하는 순간에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운동해야지.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식단 지켜야지. 하지만 그 내일은 늘 다음 날로 미뤄지고 몸은 그만큼 약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 건강 관리가 죽음을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은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죽음의 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기 병원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몸만 조금만 더 받쳐줬다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여행도 가보고 싶었고 아이 손도 잡고 싶었는데. 침대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었다. 건강은 단지 삶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식사를 하고 눈을 뜰 수 있는 시간까지 가능한 오래 지킬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자도 실천한 건강의 중용 음식과 절제의 지혜. 공자는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자기 관리에 매우 엄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논어를 보면 그는 다음과 같은 건강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고기가 많더라도 밥보다 많이 먹지 않는다. 술은 일정량 제한 없이 마시되 마음을 흐릴 정도는 피한다. 상한 음식, 부패한 고기,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이 흐려지지 않도록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철학적 태도였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이 말은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동도 식사도 수면도 중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무리하다가 병을 얻고 지나치게 나태하다가 건강을 놓칩니다. 중용의 자세는 몸을 바르게 유지하고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은 결국 자기 존중이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단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이고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게 생활하고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반대로 건강을 무시하는 삶은 자기 인생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데 과연 누가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앞에 당당히 설 수는 있습니다. 그 힘은 매일의 생활 습관, 내가 나에게 드리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마지막을 지키는 작은 실천.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있나요? 잠은 충분히 자고 있나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나요? 마음이 답답할 때 몸을 움직여주고 있나요? 건강은 거창한 목표보다 작고 반복 가능한 실천에서 지켜집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매일 10분 걷는 산책. 하루 2회 물 마시기. 일주일에 하루 소식의 날 정하기. 한 달에 한 번 건강검진 스케줄 체크하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10년 뒤 당신의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곧 삶을 지키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몸을 돌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감정도 무너지지 않고 삶에 대한 의욕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을 지킬 것이다. 그 다짐이 계속될 때 당신은 마지막까지 당신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소박한 삶의 미학. 일상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법.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엄청난 깨달음이나 인생의 거대한 전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가장 온전히 준비하는 방법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박한 삶, 즉 매일의 일상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쫓습니다. 더 나은 자격,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더 많은 수입.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을 놓치고 살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인생이 너무 빨리 흘러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돌아봤을 때 지금의 이 평범한 하루가 의미 있었노라 말할 수 있는가? 삶의 진짜 가치는 평범한 하루 안에 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눈물 나는 장면은 대부분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가족과 마주 앉아 아무 대화 없이 밥을 먹었던 저녁 시간, 친구와 의미 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던 퇴근길, 그 사소하고 당연했던 시간들이 죽음을 앞둔 순간엔 가장 그립고 찬란하게 떠오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이 사소한 순간들을 지금 당장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도연명의 유자적 삶, 물러나는 삶이 아닌 되찾는 삶. 중국 진나라 말기의 시인 도연명은 유유자적이라는 삶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는 벼슬길에 올랐다가 스스로 사직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망친 사람이라며 비웃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슬은 세속의 옷일 뿐 나는 나의 본래 옷을 입고 싶었다. 도연명은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시를 짓고 책을 읽고 매화꽃 피는 마당을 바라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의 시에는 한가롭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한가로움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평온의 결과입니다. 그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벼슬보다 귀한 것은 들꽃 피는 마당의 고요함이다. 그가 살아간 방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미 오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소소한 기쁨이 쌓이면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큰 행복은 인생에 몇 번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쁨은 매일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비 오는 날 들리는 빗소리, 늦은 밤 따뜻한 물로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을 때의 포근함, 주말 오후 책을 읽으며 느끼는 몰입의 순간.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쌓여야
인생 전체가 풍요로워집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작은 기쁨들을 지금부터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일 수 있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절대로 하루를 대충 살지 않을 것입니다. 소확행이 아니라 소존행이다. 요즘 우리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존행작지만 존엄한 행복입니다. 즉,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기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으로 인한 충동적 즐거움보다는 내가 아끼는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시간, 의미 없이 스크롤하는 SNS보다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30분이 더 깊고 진실한 소존행입니다. 죽음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건 더 많은 물건을 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존엄한 시간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지금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웃고 더 듣고 더 느끼는 삶. 그 삶은 미래의 준비가 아니라 오늘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이 맛있었다면 그 순간을 충분히 음미했나요?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었다면 그 웃음을 기억하고 있나요?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었나요? 이 사소한 감정들이 쌓여야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어느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 나답게 살아야 나답게 떠날 수 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나답게 떠나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것. 그 하루가 모여 삶이 되고 그 삶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안해지는 공간, 내가 기쁨을 느끼는 활동. 이 네 가지가 오늘 하루 안에 들어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나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를 비우는 과정이지만 삶은 나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채움은 무언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하루 안에서 일어납니다. 소박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태도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박한 삶이란 가난한 삶이나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철학이고 태도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는 삶.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의 자리에서 뿌리 내리는 삶. 더 복잡한 인간관계보다 단 한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삶.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혼자 있는 방에서의 평온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죽음을 가장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뜨거운 햇살을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한 끼를 나눴다면 성공한 하루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괜찮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충만한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언제 떠나도 후회 없도록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소박한 삶은 끝을 준비하는 가장 우아한 방식이며 죽음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기반입니다. 그 소박한 하루를 오늘 당신이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나는 왜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고생을 했을까? 남은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고민에 닿게 됩니다. 삶은 길지만 동시에 너무 짧습니다. 의미 없는 일들로 채우기엔, 남을 따라가며 눈치 보며 살기엔 너무도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삶의 목적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었는가? 남을 위한 삶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생존을 위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기보다 누군가의 틀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온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이제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왔는가?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혹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늦게라도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번쯤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시간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덜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비워지는 삶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 죽음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남긴 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고맙다. 사랑했다. 이제야 내 삶이 보인다. 이 말들 속엔 삶의 진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거창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다른 이에게 따뜻한 흔적으로 남았는가입니다. 삶은 물건처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흘러가면서 주변을 적시고 어디론가 연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태도, 나의 존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다면 그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누군가는 유산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남기고 누군가는 책을, 그림을, 건물을 남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오래도록 남는 것은 사람에게 남긴 영향력입니다. 그 사람은 늘 말 한마디에도 예의를 담았다. 그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자신보다 남을 배려했다. 이런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서 전해집니다.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무엇을 남기느냐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가,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가가 그대로 남습니다. 삶의 목적은 존재의 증명이 아니라 관계의 완성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를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가 무너졌을 때 삶의 의미도 흔들리고 관계가 회복되면 삶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인가?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삶의 진짜 목적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가 내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삶은 비록 특별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 이별, 고통, 다시 일어선 시간들. 그 모든 과정은 누군가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삶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삶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면 그 삶은 의미를 넘어 사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한마디.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잘 살았다. 수고했다. 고마웠다. 그래도 나답게 살았구나.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매일의 결정이, 매일의 말이, 매일의 태도가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말이, 관계가 어느 날 내 삶의 마지막 장면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은 결국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인생에 따뜻한 흔적을 남겼는가? 그리고 그 흔적을 오늘도 남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당신의 하루를 다시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새롭게 사는 법, 죽음을 의식하며 다시 살아갈 당신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며 시작했던 이 여정의 마지막은 결국 삶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을 다시 다짐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면
두려움, 허무함 또는 슬픔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가장 자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삶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죽음을 의식할수록 우리는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삶을 아끼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는 더는 가볍지 않다. 우리는 종종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할게라는 말을 습관처럼 뱉습니다. 하지만 삶의 끝을 생각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을 놓치면 그 어떤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로 결정됩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마지막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한 삶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특별합니다.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진심 어린 하루, 다시 살아가는 삶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햇살을 눈 감고 느껴보는 것, 주변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오랫동안 미뤄왔던 안부 전화를 거는 것, 하루에 10분이라도 진심으로 혼자 있는 시간 갖기. 이 작은 실천들이 삶을 다시 뜨겁게 만듭니다. 죽음을 떠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극적인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작고도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보다는 진심 어린 하루를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를 위한 삶의 루틴 지금 다시 짜기. 우리는 대부분 남을 위해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책임, 사회적 시선.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면 나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루틴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글을 매일 조금씩 읽는 시간, 하루 15분의 명상, 고요한 저녁 산책, 감정일기 쓰기, 아침에 커피 한 잔에 집중하기. 이 모든 루틴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 루틴 속에서 나는 조금씩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하다. 죽음을 매일 떠올리는 일은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시간을 하루에 1분만 투자해도 효과는 큽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오늘을 잘 살았는가? 이 질문을 매일 자신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중심은 달라집니다. 오늘을 대충 보내지 않게 되고 사람을 대할 때 더 따뜻해지고 말을 조심하고 소중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은 삶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다. 사랑이 삶의 목적이다. 죽음 이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억입니다. 그 사람은 늘 따뜻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도 견딜 수 있었다.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아직도 힘이 된다. 이런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뤄온 화해, 꼭 해주고 싶었던 말, 꺼내지 못했던 감사의 표현, 이제는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떠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이 남긴 삶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의 삶은 곧 유산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역사. 우리가 죽은 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은 참 성실했어. 그 사람은 조용했지만 큰 울림을 줬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좋았어. 이 말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그 기억을 만듭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 자신을 대하는가? 이 모든 것이 곧 내 삶의 유산이 됩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내가 매일 유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한 선택이 내일 누군가의 기억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살아갈 당신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죽음을 이야기했던 우리는
결국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당신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의미 있는 하루, 더 소중한 말, 더 따뜻한 관계, 더 충실한 루틴.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남길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첫날입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당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